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건축은 사회적 공간이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건축에 대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건축은 왜 사회적 공간이라 말하느냐 그러면 뭐 큰 거, 거창한 거 얘기하지 말고 알발토가 설계한 헬싱키 아카데미아 서점에 있는 손잡이를 보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저 손잡이 3개 왜 만들었을까요? 뭐 남아서 그냥 멋있게 하려고? 이게 아니고 키 큰 사람은 제일 위에 거 손잡고 꼬마들 어린이가 오면 제일 밑에 거 손잡아라 뭐 그런 얘기일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오더라도 다 똑같은 입장에서 문을 열 수 있게 해주자. 이게 아마 저 손잡이의 시작일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도 있어요. 문의 손잡이는 그 건물과 악수하는 거다. 사람 만나면 악수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악수한다는 게 사회적 생활의 시작이잖아. 그러니까 그 똑같은 방법으로 문의 손잡이를 잡을 적에 제일 먼저 그 건물과 악수하는 거다. 이건 뭐 피란데 건축 이론가 요하니 팔라스마라는 사람이 한 얘기긴 하지만 그 말 미쳐보면 저 말은 문의 손잡이가 그렇다는 뜻이 아니라 문의 손잡이 하나를 보더라도 건축이 얼마나 사회적인 거냐 이런 생각을 각별히 해보라는 뜻입니다. 뭐 이런 것처럼 탁자에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앉아서 식사도 해요. 대화도 해요. 그러니까 테이블 하나가 그냥 앉아 있는 게 아니라 그 자체가 사회적이다 그 얘기입니다. 둘이 앉아 있으면 저렇게 되지만 점점점 커져서 예를 들어서 뭐 미국과 누구누구가 뭐 회담을 한다. 대한민국 대통령하고 회담을 한다. 그럴 때 테이블이 그게 사회적인 국가적인 관계에 있는 거다. 도구 하나하나가 그렇게 만만하게 그냥 쓰임새로만 용도로만 있는 게 아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두고 볼 때 테이블 하나라도 사회적이니 그걸 담고 있는 공간이며 환경은 얼마나 사회적인가. 그거를 각별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테이블의 사회학이란 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문의 사회학도 있겠죠. 창의 사회학도 있고요. 공간의 사회학도 있고 이걸 다 합하면 건축의 사회학이다라고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건축을 이렇게 아름다움의 대상으로만 보지 말고 우리 모두가 함께 쓴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건축을 살펴봐야지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냥 역인데요. 런던에 있는 패딩턴 역입니다. 아주 지붕이 넓고 빛도 아주 잘 떨어지고 않는 19세기 말에 지어진 광대한 지붕에 수많은 사람들이 열차를 타려고 오고 가고 백화점도 있고 사람이 만나고 카페도 있고 이렇습니다. 저걸 볼 때마다 큰 공간이 있으니까 뭐 사람이 많이 모이겠지 이렇게 볼 일이 아니라 왜 사람은 저렇게 넓은 곳에 뭔가 지붕을 씌우고 여러 사람이 모이고 헤어지고 만났다가 이야기하는 그런 공간을 만드는가에 대하여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익숙한 공간이 그러려니 이렇게 볼 게 아니라 저런 익숙한 공간을 보면서도 건축이 얼마나 사회적인 공간으로 만들 수 있는 건가 이런 걸 좀 다시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기 패딩턴 역만 그런 게 아니라 옥상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히 옥상만 얘기하는 것은 옥상에 대해 주목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데 옥상은 뭐 물탱크도 올라가죠. 삼겹살도 구워 먹죠. 그다음에 뭐 옥탑방 고양이인가 뭐 이런 것처럼 그 젊은 연인들의 애틋한 사랑도 있죠. 옥상이라고 하는 것만 두고 보더라도 어떨 때는 굉장히 사적인 공간이에요. 그리고 남이 못 오르게 해. 그러니까 옥탑에 사는 사람은 아유 나만의 공간을 가지고 있구나. 뭐 그냥 도시가 야경이 좋다. 에이 뭐 좁더라도 나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도 공간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보면 그 속에는 실외기 뭐 에어컨 실외기도 있죠. 가스통도 있을 수 있죠. 장독도 있죠. 옥외 창고로 쓰이죠. 그러니까 그 하나하나가 텃밭으로 쓰이기도 하고 평상으로도 하고 쓰임새가 많아요. 그러니까 옥상이라고 하는 것 하나 자체도 그렇게 여러 용도로 쓰이는 사회적인 건데 좀 더 이런 관심을 두지 않는 옥상도 하물며 그렇지 않을지언데 이게 다른 걸로 확대되면은 얼마나 다른 생각을 사회적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저런 게 모이면 옥상이 넘어서서 이제 도시가 되죠. 도시가 뭡니까? 그냥 사람이 살아가는 게 아니라 타인들과 사회적인 교류를 끊임없이 하면서 하는 아주 거대한 사회적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시를 생각할 때도 그냥 큰 차가 많이 다니고 건물이 많은 곳에 도시가 있다 이렇게 볼 게 아니라 건물 하나하나가 모여있는 사회적 공간으로 그렇게 생각을 넓혀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말은 저는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공간은 사회적이고 사회는 공간적이다. 저도 이게 언제 때부터 이런 생각을 깊게 했는지 모르지만 한 55쯤 지나가지고 비로소 터득한 것 같아요. 저렇게 생각하는 게 오늘 우리 모두가 건축을 공부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사회는 공간적이다. 이렇게 봤을 때 왜 공간적이라 그러느냐 그러면 이를테면요. 여성 문제가 있다. 여성의 직업 능력을 개발해야겠다. 이러면 뭘 먼저 생각하죠? 여성이 직업의 능력을 개발할 수 있을 만한 어떤 자리, 시설 또는 문화회관 등등의 건물들을 가져야 되죠. 노인의 복지나 취업을 해결하겠다. 그러면 말로만 갖고 되는 게 아니다. 그죠? 노인복지센터를 만든다든지 노인들이 일할 수 있는 데를 만든다든지 하지 않고서는 그거는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어린이 교육을 잘하겠다. 어린이 이뻐하면 된다. 이게 아니라 어린이집이 좋아야 되고 유치원이 괜찮아야 되고 더 나아가서 학교 시설이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골똘히 생각해 주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회적인 문제를 생각한다 할 때 항상 그 뒷면에는 뭔가 공간적인 게 따라요. 이거를 깊이 생각을 안 하니까 사회 따로 공간 따로 이렇게 한 거 보지만 사회가 그 공간을 요구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이제 문제를 조금 더 확대해서 볼 적에 이런 얘기가 왜 필요하냐 그러면 우리가 주변에 대하여 그런 거를 요구할 수 있어야 돼요. 뭔가 생각을 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어떤 건물이나 공간이나 공공공간이나 이런 것들을 좀 뭔가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요구를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요구할 줄 모르고 생각을 할 줄 모르니까 그만한 공간이 생기죠. 또 그만한 공간이 생겨도 늘 그러려니 라고 하니까 이제 이렇게 뭔가 마음에 깨닫는 바가 없고 요구가 없단 말이에요. 딴 것들은 요구하는 게 많은데 공간이나 장소나 어떤 시설에 대해서는 요구하는 바가 적어요. 이 사진은 사실은 일본 도쿄도가 크지 않습니까? 거기 서쪽에 인구가 한 6만 정도 되는 작은 도시가 있어요. 이게 이제 후사시라고 하는 이제 한자로 복생시죠. 이게 많이 거론이 되고 그래요. 근데 이 조그만 도시에 시청사를 하나 쳐야겠다. 그랬는데 이 시청사를 그냥 짓지 않았어요. 정말 우리가 많이 얘기한 대로 시민의 의견을 듣고 또 그것에 기초해서 기본 구상안을 만들어 보자 이런 걸 했는데 거기에 있는 전문가들도 그렇지만 시민위원들이 많은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하나하나 흥미 깊어가지고 다 살펴봤는데 재밌는 말들이 많이 나와요. 그냥 지어지면 지어지는 거지 그거 언젠가 내가 준공되면 가서 이쁘게 한번 재밌게 지내보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그중에 이야기가 많은데 그중에 하나를 살펴보면 이런 거예요. 몇 층으로 지어질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사는 도시가 어떤지 알아야 되니까 제일 높은 옥상이나 높은 층에서 우리 도시를 볼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이제 시민들이 요구했다는 거예요. 또 개중에는 이런 것도 있어요. 어떤 부모가 옥상을 만드는데 우리 애를 데리고 와서 저게 너희 학교다. 우리 할아버지 집이 저기 있다. 라고 말할 수 있게 지어주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봤던 그 사진은 뭐냐 그러면 이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 이 시청에 일하고 있다. 내 친구들 아는 사람들이 이 시청에 있으니까 버스 타러 갈 때 쑥 해서 버스 정도 가는 게 아니라 이왕이면 시청사 안에 들어오고 지나가면서 아무개씨 잘 있었어? 라고 인사할 수 있게 해달라. 그래서 저기 있는 건축가 그 생각을 미처 못했는데 그 건축가 굉장히 유명한 건축가예요.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는데 안에 있는 배치나 이게 다 달라졌어요. 그 중간에 어떤 그 홀이 하나 있는데 그 홀에서 서로 사람들 만나기도 해요. 이런 게 사회적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요구가 공간적으로 생각해서 자기가 살아가는 것하고 요구를 하지 않으면 아무리 건축 전문가라 그래도 그 문제를 잊어버릴 수가 있다. 해결 안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다 지어진 다음에 나는 쓰면 돼 이렇게 할 문제가 아니라 지어지기 전에 나도 또 하나의 건축주로서 요구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냥 지어주세요 이게 아니라 확실하게 자기의 생활을 공간적으로 설명할 수 있으면서 요구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건축은
뭔가 살아가는데 크고 작은 공동체와 관계가 아주 깊죠. 그래서 집을 짓는 거예요. 조금 어려운 얘기를 하면 공동체란 말 참 많이 쓰죠. 커뮤니티. 뭐 크고 작은 공동체 얘기를 할 때마다 뭔가 사람들은 뭔가 이렇게 흥미를 갖고 그렇지 우리가 한 군데 사는 한 가족과 같은 공동체지 이렇게 생각을 쉽게 하는데 공동체가 뭐냐 그러면 사회학자들도 뭐 다른 분야에 계신 분도 정의할 수 있는 게 많을 겁니다. 그런데 공동체는요. 건축하는 저로서 생각을 해보면 같은 공간을 쓰는 사람들이 공동체예요.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데 같은 공간을 사용하지 않으면 그건 공동체가 되기 어려워요. 그래서 한나 아렌트라는 정치 철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의 공간을 공유하고 그 공간 안에서 타자와 함께 스스로 해야 될 것을 결단하는 힘이 공동체다. 토마스 제퍼슨 아시지 않습니까? 미국의 3대 대통령이에요. 이 대통령도 공동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권력과 함께 있는 공간. 이게 사회적이다 그럽니다. 공간과 함께 있다 이거지. 그러니까 저 말은 약간 어렵긴 하지만 모두가 다 사회를 공간으로서 표현하고 있어요. 이 경우에는 이 그림은 푸센성에 있는 오래전에 내려오던 이 복건성이죠. 거기에 푸센성에 있는 토르예요. 토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둥그란 지붕, 네모난 지붕이 있는데 바깥쪽에 이제 외적들이 많이 오니까 같이 살면서 이 도둑들이 많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딱 집어넣어가지고 지붕을 하면서 한꺼번에 살아요. 일종의 거대한 아파트예요. 근데 그 토르 하나에 몇 명까지 사냐면 800명까지 산다니까 4인 가족으로 나누면 200세대가 사는 거예요. 200세대 주택이 쭉 있으니까 한 지붕 세 가족이 아니죠. 한 지붕 200가족이죠. 그렇게 사는데 그 특징을 보게 되면 가운데 이제 마당이 있고 저기 이제 그 마당 주변에 사람들이 전부 다 나와 있어요. 그 거실이라고 해당되는 부분이 전부 다 그 마당의 면에 있어요. 누가 뭐 하는지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저렇게 만드는 것이 이제 공동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니까 옛날에는 저럴 수가 있겠는데 만약에 우리가 아파트 단지를 만드는데 저렇게 만들었다. 그러면 저렇게 만든 아파트 분양은 100%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공동체에 대한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혹시 우리가 공동체는 저렇게 살아야 되는 거다라고 머릿속에 이렇게 하나 넣고 있으면서 실제는 그렇게 살기 어려운 거를 보고 왜 그렇게 살지 못하느냐, 우리 뭔가 이렇게 이기적으로 사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쉽잖아요. 그러니까 공동체를 형성하는 방법이 뭔가 다르다면 공간도 달라야 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돼요. 옛날의 공동체의 모습을 보고 자꾸 오늘날의 현대의 모습을 보고 이렇게 비교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죠. 거의 자동적으로 오랜 옛 마을에는 살던 사람들이 같이 살았어요. 농업을 기반으로 해서는 일종의 지역 공동체죠. 근데 오늘날의 공동체는 좀 달라요. 이렇게 지역적으로 살기가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공동체에 대한 생각을 달리 해야 돼요. 여기 이제 이런 주거도 있고 교도소도 있고 이렇게 했는데 왜 집합주택과 교도소를 같이 보여주는가라고 하면 우리가 함께 모여 산다라고 하는 주택은 집합주택입니다. 그런데 집합주택에는 아파트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많아요. 대학교 기숙사도 일종의 집합주택이에요. 함께 사니까. 수사들이나 수녀들이 사는 수도원도 집합주택이에요. 좀 심한 얘기인지 모르지만 교도소도 집합주택이에요. 모여 사니까. 이제 이거를 길게 이렇게 늘리는 거는 교도소가 왜 수도원하고 어떻게 비교가 되냐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고 우리가 모여 사는 방법이 그렇게 다양하다. 그러니까 달리 생각해 봐야겠다 그랬는데 거기에 이제 침대 열차도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단기간으로 이루어지는 일종의 집합주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또 기선 같은 것도 좀 오래 가지만 일종의 그것도 집합주택이에요. 이제 이렇게 범위를 넓게 생각을 해보면 주택이 모여 사는 집합주택이라고 하는 모습이 상당히 우리 시대에 다양하구나. 이런 점을 깨달아서 한 가지 방법으로 말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여기 이제 핵가족은 가장 작은 공동체고 사회 최소 단위라고 말하고 있어요. 남편은 통근하면서 회사에 가면 그 사이에 집에서 부인은 가사노동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핵가족. 이게 정말 오늘로 가능한가 하는 의문이 드는데 옛날에는 저런 핵가족을 굉장히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건축의 기능으로 분할하고 도시가 용도 지역으로 바뀌고
가족의 역할도 다 각각 분담을 한다. 이런 근대적인 사고에서 만들어진 일종의 허구 개념이다. 국가가 만들어주는 개념이지 저 핵가족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 근대 건축이나 도시는 저 핵가족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만들어 왔어요. 우리 아파트를 보면 저 주택에 몇 명이 살 거냐라고 하는 게 아니라 4인이 살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속 만들어 놓으니까 집이 똑같아지는 거예요.